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어떻게 주변 나라들과 서로 소통하며 교류하며 외교관계를 쌓아왔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외관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조선의 대외관계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은 바로 4대 교린, 4대 교린이라는 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4대 교린이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이 주변국들은 이제 명나라라든지 여진, 외, 저 멀리 동남아에서는 류큐, 시암, 자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나라는 세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하고 여진족 그리고 일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명나라는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명은 큰 나라고 문명국으로 섬긴다. 큰 나라는 이렇게 섬겨준다 라는 것이 바로 4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리는요. 교리는 여진과 일본 등에게 해당되는 외교정책인데 이웃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대라는 것은 수직적, 약간 위로 섬긴다라는 개념이라 보면은 교린이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서로 교류한다라는 것이 바로 4대 교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나라하고의 외교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하고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4대 외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외교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4대 외교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엔 태조 이성계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큰 공이 있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동이란 말, 야오둥, 워낙에 우리 고구려, 고조선 그 위에 발해까지 해서 되게 많이 나왔던 지명이죠.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땅은 아닌 바로 이 랴오둥, 요동,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 요동 정벌을 추진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요동은 중국,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유목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동 문제를 두고서 명과 조선 사이에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태조 이성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추진했던 이 요동 정벌 때문에 조선과 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명나라가 정도전 잡아다 명나라에 바쳐라 라고 계속 조선에 요구를 하는 빌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란 나라는 무조건 언제든지 시종일관 명나라, 중국에게 사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런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나라, 나중엔 청나라 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대했던 것은 명나라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있어 사대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명나라에게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대한 것은 조선 중기에 사림이 집권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선 초기에 이제 관악파 같은 경우, 이제 급진파 신진 사대부에서 요지는 관악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국가, 조선의 실리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요동 정보에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 당시에 사대부들이 신진 사대부,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들, 관악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이들이 관악파, 훈구파로 변하면서 결국에는 이전에 자신들을 비판했던 건문세족과 비슷해지긴 하지만 이러한 사상적인 개방, 수용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부터 사림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부터는 좀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요동정벌에 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태종 이후, 그죠? 태조 이성계, 정종, 태종, 이방원, 태종 이후부터는 이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실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약간 명나라에게 이렇게 사대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조공과 책봉 관계를 바탕으로 4대 외교를 전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대 외교를 전개하게 되어지는데, 저번에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획득했다. 그리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답례품을 받아오는 형식, 이런 것을 약간 공모역이라고 하는데요. 조공 우리만 바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한테 선물을 드리면은 그 어른도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답례품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교체되게 되어지면은 명나라가 이제 책봉을 내려주게 되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명나라가 임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당시 외교 관례상 명나라 책봉을 받으면은 좀 국제적으로 좀 권위가 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대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명나라한테 속국처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당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당시의 사대 외교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외교의 형식인 것 뿐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세계에 두 개의 패권 국가가 있죠. 미국 먼저 얘기할까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 G2라고 불리는 두 개의 나라. 우리나라 그 사이에서 되게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외교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시에는 이 주변에는 G1이었던 거예요. 한 나라만 있었던 거죠. 중국이 패권 국가였고 주변 나라들은 그냥 중국에 편승해서 가는 중국 중심으로 외교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대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공과 책봉 관계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 중국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 되겠죠. 베트남이나 몽골 이렇게 보면 중국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의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예물을 바쳐요. 그걸 이제 조공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중국은 주변 국가의 왕에게 직책을 내려줘요. 직책을 내려주는 책봉과 하사품으로 답례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공과 책봉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의 상하관계,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상하관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외교 질서였을 뿐이다. 그리고 국제무역, 조공품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는 그런 국제무역, 공무역의 형태였을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명나라에 금, 은, 종이, 붓, 인삼, 화문석 이런 특산물들을 바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의 선진문물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이나 자기, 약재, 서적, 문방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오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조공품을 바치면은 하사품도 그에 만만치 않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명나라가 조선한테 너네 이렇게 사절단 많이 보내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은 일부러 막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 가야지 무역이 공무역이 되고 또 우수한 선진물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일부 보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솔직히 아니겠죠. 그래서 부작용은 명나라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곡물들이나 물질적인 건 그렇다 치는데 사람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처녀나 특히 환관, 내시들을 요구하면은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이제 딸들을 이렇게 저 이역머리 타국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환관, 내시, 흔히 말하는 이제 남성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궁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남성성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명나라가 요구하는 숫자를 못 맞춰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성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영린이라는 영화, 현빈이 주인공이었던 그 정조를 그린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남자 어린아이들 생식기 자르는 모습들. 그럼 당시에는 이렇게 의료기술이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10명을 그런 수술을 하면은 5명은 죽고 5명은 살아남아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사신들을 접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또 뇌물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뇌물에 들어간 돈들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런 것들 다 이제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인한 폐단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겠죠. 하지만 조공과 책봉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명나라한테 내정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고, 당시에 일반적인 외교 질서, 지금의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 하듯이 그러한 일반적인 외교 질서의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가 이렇게 4대 외교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진족입니다.
자, 여진족과는 교린 정책이라고 했죠. 교린 정책에서 대등하게 외교 관계를 하면서 회유책과 강경책,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씁니다. 뭔가 이들과 사이좋게 지낼 만한 그런 분위기면은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우대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우리한테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괴롭힌다든지 말썽 피우면은 강경하게 군사를 보내서 토벌하는 그런 강경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교린 정책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여진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강경책, 이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이제 넘어오게 되어져요. 이들은 여진족들은 북방 유목민족이잖아요. 농사를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농작물들을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먹을 게 떨어지겠죠. 또 겨울 오고 이러면 먹을 게 더 없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곡식이 부족해지면은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 이제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조선인들을 죽이거나 약탈해 가는 경우, 곡식들을 약탈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대왕 때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개척되어진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렇죠. 북쪽 끝에 있는 사군과 육진이 바로 세종대왕 때 개척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사군은 압록강 상류, 지금은 이제 백두산 부근인데 거기에 이제 최윤덕 장군이 가고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육지는 지금 두만강 유역입니다.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 장군, 김종서는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했죠. 수양대군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자,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때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군 육진 개척한 다음에 3인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인 정책, 이사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사시키는 정책을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가지고 북방에 이쪽 지역을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 영토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백성이 살아야 돼요. 현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뭐죠? 국가, 영토, 주권이죠. 영토 생겼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주권이 행사되는 곳인데 주권 행사 우리나라 백성, 국민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당신이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 중에 좀 더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개척한 지역, 사군 육진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게 바로 3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면 갈까요? 예를 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기 위쪽에 춥고 땅도 좋지 않고 이런 데로 가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은 땅 갖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세금 안 내도 돼. 너희들 이 안 좋은 땅을 개척해가지고 좋은 농토로 만들려면은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 생산량도 일단 몇 년간은 많지 않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고 너네 부역, 요역이나 군역 이런 것도 다 면제해줄게. 자, 이런 혜택들을 줘서 이제 이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가기 싫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했던 것이 바로 또 여기 나서는 토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간제도 밑에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토간제도는요, 어떤 거냐. 원래 조선시대의 인사 시스템에는 상피제라는 게 있죠. 상피제라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은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거. 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토간제도라는 걸 실시했었죠. 하지만 이쪽 지역은 약간 예외를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지역에 해당 지역 출신이 지방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토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피제를 제외시켜주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을 이제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이쪽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의 마음도, 이쪽 지역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또 그 지역 사람들과 좀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선왕조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토간제도를 넣어서 상피제를 제외시켜서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해주는 토간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책도 쓰지만 또 회유책도 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 줍니다. 이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은 뭔가 완벽한 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여진족들이나 예전에 거란족
이렇게 보면은 흩어져 살 때는 결국에는 쳐들어오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에요. 근데 뭐 이전 같은 경우 금나라라든지 요나라라든지 원나라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배울 청나라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아예 정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을 당시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뭐 하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지 않고 흩어져 유목 생활을 할 당시에는 쳐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먹을 것들을 사갈 수 있는 장터, 시장을 만들어 줄게 라는 게 바로 무역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교육의 방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경원과 경성 서울 경성 아니고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사가고 또 자기네 뭐 모피라든지 이런 유목생활하면서 나오는 생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한양에다가 이제 부평관이라고 하는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사절 이제 이쪽 여진족의 사절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공무역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평관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귀순도 장려해줘요. 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귀순한 여진족한테는 관직을 주거나 아니면 정착을 위해서 토지나 주택을 주어서 귀화를 장려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진족에 대한 교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교린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일본도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왜구 워낙에 많이 정말 옛날부터 이 조선 건국되기 이전부터 고려 막 삼국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오는 이 왜구들 때문에 골머리를 엄청나게 앓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왜구 고려 말부터 왜구가 극심해지죠. 그래서 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이기도 했잖아요.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또 이제 조선 건국 초에도 계속해서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어지니까 세종대왕 때 이종무를 보내서 왜구의 근거지였던 스시마 섬을 토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시마 섬을 토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정부가 수군을 강화하고요. 왜냐면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해군이 필요하잖아요. 수군을 강화하고 또 고려말의 최무선, 화포 이런 거 개량하잖아요. 그래서 화약 무기를 장착한 성능이 뛰어난 전함, 그러니까 대포 요즘 말로 좀 대포겠죠. 그래 장착한 그러한 전함을 만들어가지고 동원해서 스시마 섬을 정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정무 장군이 227척의 병선과 17,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스시마 섬을 정벌해버리는 그런 강경책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채측만 하면 안 되죠. 당근책도 같이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회유책 3포를 개항해줘요. 3포를 개항합니다. 일본인들도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럼 너희들도 여기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 교육해 가라고 하면서 3포, 부산포, 연포, 제포 세 군데의 항구를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가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사갈 수 있어라고 제한된 무역을 허용해 주는데요. 그럼 부산포, 연포, 제포는 어딜까요? 그렇죠. 남쪽 남해안 지역이겠죠. 부산포는 알겠죠. 부산 동네 얘기하는 거고 연포는 울산입니다. 지금 울산. 제포는 지금 창원 진해. 그러니까 원래는 창원시 진해시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창원시로 합쳐지면서 창원시 진해구가 되었죠. 그래서 그쪽이라고 창원 진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시마섬 토벌 이후에 이제 일본이 평화적으로 우리가 잘할게요라고 하면서 스시마섬 도주의 요청에 의해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 제한적으로 이 정도까지 무역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해서 산포를 열어주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이제 1443년에 개해약조라는 걸 맺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일본인의 수와 무역선 그리고 무역량 등을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명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일본의 배는 몇 척이야. 얼만큼의 곡식을 사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이제 제한된 무역을 아예 약속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개해약조라고 하죠. 그래서 3포를 개항한 다음에 좀 지나서 개해약조까지 맺어서 무역을 허락해 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제한된 무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더 사가고 싶은데도 힘들고 또 조선 조정이 또 일본인들이 약간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삼포외란이라는 게 일어나죠. 삼포외란. 그래서 공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와 일본인 통제 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삼포외란이 일어나게 되죠. 1510년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하니까
삼포회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제 삼포회란을 진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때 이제 중요한 기구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요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기구가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입니다. 비변사. 조선 후기에 조선 정치를 장악하는 기구인 비변사가 요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포회란 이후에 변경지역, 국경지역의 비상사태, 군사 업무와 관련된 사태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가 바로 이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550년에 또 난리를 핍니다. 의묘외변이라는 난리를 치는데, 왜구가 전라남도, 영암, 강진, 진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땅끝마을 그 근처 진도, 그 근처에 대규모로 침입한 사건이 바로 이 의묘외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의 통제에 불만을 품고서 왜구들이 170척을 이끌고 전라도 해남 지역을 습격했다고 하니까, 근데 170척을 동원하면 그게 왜구 도적들입니까? 아니죠. 거의 막 정규군에 가까운 그런 왜구 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구면 당시 이제 일본 해적들이잖아요. 근데 해적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는 그런 군대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묘외변 이후에 이제 대체적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집니다. 단절되니까 오히려 이제 밀무역, 왜구가 더 성행하는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어지고요. 의묘외변을 계기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비변사란 기구가 상설기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시기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생겼다가 무슨 일이 이제 그 일이 해결되면은 없어지고 해체되고 이런 건데 이제 늘상 존재하는 상설기구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모든 권력들이 집중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지고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정치가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삼포회란과 의묘외변 과정에서 비변사가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화 되어진다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까지 살펴봤고요. 약간 이제 깍두기 부록으로 주변 좀 멀리 있는 나라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좀 멀리 있긴 했지만 또 당시로 치면 당시의 항해술이나 이런 거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였죠. 하지만 이런 나라들과도 이제 교류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암, 류큐, 자와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요. 시암은 지금이 어디냐면은 태국이고요. 그리고 류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원래는 오키나와는 일본에 속해있던 것이 아니라 류큐, 또 한자로 유구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독립국가였어요. 독립국가였는데 19세기가 돼가지고 일본이 이제 먹게 되어지죠.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에 류큐의 이제 일본 영향력을 확대했다가 19세기가 되면은 아예 자기네들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이제 지금 일본의 일부가 되었죠. 그 자와 같은 경우 이제 인도네시아를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들과도 서로 교류하면서 사신과 토사모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제 조선의 문물들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의 외교 관계를 살펴봤고요. 조선의 외교 관계의 기본 4대 교린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같은 이제 큰 나라들은 섬기고 그리고 일본이나 여진 같은 나라들과는 교린, 대등하게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